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의 소중한 자산,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544-8520. 생방송 중에 전화를 주시면 모든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방송 중에 열려있는 전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좀 혼란스러우시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 좀 올바른 내 집 마련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안성맞춤 방안과 전략 저희 방송 이렇게 유심하게 시청해 보시면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응원과 기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시장의 이슈부터 한번 점검을 해야겠죠. 첫 번째 소식 확인을 해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 받잖아요. 네.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분형 주택금융제도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대책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자, 정부랑 집값 나눠 부담한다. 지분형 주택금융 추진. 자, 정부 시각에서 내 집 마련한다고 보면 어떻게 볼까요? 자, 우선 보면 규제를 많이 하면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고 또 규제를 많이 풀어주면 또 대출이 너무 과다하게 일어나니까 사실 머리가 좀 아파요. 자, 지분형 주택금융 조금 용어가 어렵긴 한데 한번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자고요. 자, 개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자, 정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지분 투자를 받는 방식이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음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내 돈만 갖고 내 집을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 집이 10억 정도 들여서 집을 구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자, 내 돈은 4억 정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은행 대출을 6억 정도를 받는다고 할 때, 자, 은행에서는 3억 정도를 받고요. 주택금융공사에서 3억 정도의 지분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자, 은행에 상환할 때도 우리는 원리금 상환하듯이 네. 지금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것처럼 배당, 주택금융공사에서 투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들어갔을 때는 이 월세만큼 1년에 한 번 되든 매월 내던,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은행에 원리금 이자를 상환하듯이 배당 이자 또는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을 함께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정부와 내가 집을 공동 소유한다,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은행과 공동 소유를 해봤었는데 그쵸, 예. 이제는 정부와 함께 공동 소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은행과 함께 공동 소유를 했었던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랑 이제 어떤 차이가 있나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네. 조금 이해를 좀 해보자고요. 네. 네, 이해를 해보면 사실 첫 번째는 과도한 대출을 정부에서 규제하겠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또 너무 막으면 내 집 마련이 어려우니 그렇죠. 사실 방향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에요. 네. 자, 이런 부분에서 보았었을 때 실제로 은행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은행은 사실 원리금 이자를 내고 근저당 설정을 하는 과정이 보였어요. 정부는 사실 지분 투자를 한다. 공동 소유의 개념이에요. 즉 이익이 나게 되면 이익이 나는 이익만큼, 즉 내 집이 10억에 샀는데 15억이 됐어요. 자, 그럼 5억에 대한 시세 차익이 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5억만큼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은행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시세 차익을 원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5억만큼은 이 시세 차익이 일어나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이 이익을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공동 소유의 개념이 맞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뭐 기존에 우리가 영끌이라고 했었던 그런 부분 있잖아요. 네. 지금 표를 보니까 이렇게 해가 갈수록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최근에 1, 2월 사이에 늘어났거든요. 요 시기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다시 늘어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지금 담보대출 시장이 심상치 않아요. 자, 이유는 집값 상승이 이제 제대로 초입기에 들어서서 집값의 파동이 움직임이 지금 시장에서 심상치 않습니다. 즉 담보대출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냐? 사실은 어찌 보면 조금 위험하다라는 부분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다시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 자, 지금 공동소유를 정부와 함께 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느냐? 자, 우선 첫 번째는 집값이 상승을 해야만 차주 입장에서 집값이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부와 공동 소유를 했는데 정부는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집값이 내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금액만큼 정부에서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자, 이러면 불안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자, 집값은 계속 오르는 부분들을 이제는 소유하고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제는 집값 상승에 한 표를 걸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함께 공동 소유를 했으니까 한 배를 탔단 말이에요. 자, 집값 상승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주택 매각 시의 시세 차익도 정부와 공유를 하고 있지만 플러스해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책임도 함께 투자한 주택금융공사 즉 정부에서도 함께 그 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어찌 보면은 약간 위험한 부분들일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사실 조금 더 세련되고 정교하게 이런 정책을 조금 잘 마련해서 한다면 방향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은행과 한 배를 타느냐, 정부와 한 배를 타느냐 이게 뭐 각각의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지분형 주택금융제도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사실 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미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가장 첫 번째는 적정하면서도 올바른 대출 규제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심이 보였다라는 부분들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는 집값 하락을 조금은 떠받치는 집값 상승 쪽으로 집값 상승을 해야지만 정부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보았었을 때는 조금은 더 집값 하락을 방지하는 이런 이 방지책 또는 안정화되는 시장 대책으로서 일부 유효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출을 급격하게 오르는 부분들을 조금은 안정화시키려는 의도가 많이 보인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도 조금 더 안정화되는 부분들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이 좀 유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분형 주택금융제도 알아봤고요. 사실 이게 집값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등장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다음 이슈로 한번 이어가 본다면 이 집값의 분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흐름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계속 우상향할 네. 거다라고 보시는지 흐름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점점 멀어지는 내 집 마련. 자, 집값 전망. 한번 집값 전망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좀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좀 이해를 좀 도와보자고요. 자, 사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 추이에 대한 그래프예요. 자, 보시자면 기본적으로 이미 작년 우리 보신 것처럼 작년 초부터 집값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우상향으로 그래프 기울기가 가고 있어요. 자, 가장 큰 부분들은 역시 공급 부족, 그죠? 예, 공급 부족에 대한 테마가 가장 크고요. 서울에 있는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는 늘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부분들, 양극화로서 서울 집중화되는 부분들이 더 커져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전망들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지금은 신축 현상이 너무 두드러져요. 자, 신축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전세가. 전세가 기본적으로 계속 올라가니 매매가가 받쳐지고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무엇을 시사하는 거냐? 지금의 시장은요, 신축에 대한 전세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에서의 니즈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와 월세의 비중이 점점 5대5 비율까지 지금 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신축 현상과 더불어 전세가 상승에 따른 월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러면 지금의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입장에서의 지금 시점은 어떠한 것인지. 지금은 사실 경계선상에 있다라고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요. 어떤 경계선상인가? 지금보다 조금 더 집값이 오른다면 시장이 과열됐나?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만 내린다면 지금은 매수의 기회인가?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의미인가? 자, 공급 부족 사태로 일어나는 큰 집값 상승의 방향은 우상향이 맞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오르는 우상향 기울기 속에서도요, 사실 과열되는 시기도 있고 조금 주춤하는 시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이러한 그래프의 중간중간, 그렇죠? 예, 이러한 조정 시장, 다시 또 상승하는 부분들, 이런 시기에서 지금은 시장을 조금은 더 관망하되 큰 우상향 테두리에서 오를까 내릴까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계선상에 있다. 단 이러한 신축 현상은, 신축 선호 현상은 지속적인 전월세, 임대차 시장의 공급 부족에 따른 기본적인 수요가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값은 우상향,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집값 흐름까지 이슈로 전해드렸습니다. 홍정기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이슈 짚어봤고요.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무엇보다 나의 성향을 보시고 신중하고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홍정기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 준비돼 있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일정 확인해 보시죠.